끼는 가운데 강원 북부 내륙에는 밤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내년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직 경찰 같은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학폭 조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행정 부담도 발생하고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교사를 아동학대로 무고하는 경우까지 많다 보니까 교원단체는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직 경찰이나 수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게 교육적으로 적절한지, 특히 가벼운 다툼이나 놀림도 학폭으로 접수되면 교사가 아닌 조사관의 조사를 받게 돼 교육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이러다 보니 학폭법을 먼저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학폭은 엄단해야겠지만 학교 울타리가 어느덧 이렇게 퍽퍽해졌구나 새삼 느낍니다.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악뮤의 다이너소어. 나의 옛날 동네 반자빌라엔 내 가족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네. 화장실 문 밑엔 지갑하는 구멍이 매일 밤 뒤척거리시던 아버지 No problem.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무설계 없었던 어리기만은 나를 펄쩍 뛰게 하는 함께겠네. 내 가족이 다 같이 따스한 이부자리 두 발 놓고 또 찾지. 엄마는 날 안아줘. 내 목 감추는 울먹임. TV 보며 진정하라 하셨지. 깜빡깜빡거리네. 까만 방이 번쩍거리네.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해. 무설계 없었던 어리기만은 나를 펄쩍 뛰게 하는 부수고 내 가족에게 포효하던 널 다시 만나면 그땐 너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번 오시니까 익숙하시죠? 예, 조금 내 나아졌습니다. 회사 같고. 예, 그렇죠. 아니, 수능 세대시죠? 오늘 수능 보니까 만점자 딱 한 명 나왔다던데 네. 굉장히 좀 어려웠나 봅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을 했는데 예산안 처리를 하는 건지 또 애초에는 내일 열린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네, 올해 정기국회가 이제 내일 열리는 본회의 마지막으로 회기가 종료되는데요. 네. 아직 예산안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네네. 여야는 12월 임시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안 처리는 원래 12월 2일이 시한이잖아요. 예. 이미 한 번 시한을 넘겨버린 상황에서 12월 말에 처리를 하자고 이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건데요. 네네. 오늘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했는데 여기서 오는 20일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또 28일에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했고요. 민주당은 원래 내일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 쌍특검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예. 한 발 물러서서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긴 한데요. 이번 달 말에 본회의에는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일단 밝힌 상태고요. 어제 인사청문회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은 내일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도 내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특히 야당이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라서 여러 가지 현안 처리를 하겠다는 거긴 한데 왜 항상 연말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벼락치기 하듯이 처리를 하는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결국에는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한 11일쯤에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열흘 좀 더 일찍 끝나게 됐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네요. 근데 김기현 대표하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어제 만났었는데 한 분은 크게 웃고 한 분은 약간 미소만 보였는데 끝이 약간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서 혁신위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이 혁신위 회의 끝내고 인유한 위원장 나와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오늘 혁신위 회의로 활동을 마무리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원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였는데 종료가 된 건데요. 네네. 이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종합혁신안을 최고위 보고하는 것으로 이 공식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네네. 인 위원장은 맨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이 개각을 혁신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해줘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오는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또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도 이 혁신위원장을 맡는 기회를 주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보는 기회를 줘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 이렇게 약간 뼈 있는 말을 남기긴 했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보는 기회를 줘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네요. 네, 그래서 전날 인 위원장이랑 김기현 대표가 전격적으로 비공개 회동을 가지기도 했잖아요. 네. 계속해서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를 주장하면서 지도부와 각을 세웠던 인 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갈등을 봉합할지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란 걸 이해해달라 이렇게 거절 의사를 좀 밝혔고요. 예. 또 근데 이제 그저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했던 터라서 네. 이른바 윤심을 확인하고 이 갈등 봉합 기류가 반영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원래 혁신위가 조기 예산이나 비대위 전환 요구 등 이 초강수를 던지면서 파국을 맞을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왔었는데 예. 일단 혁신위 조기 종료로 표면상으로는 정리가 된 상황인데 앞으로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반의 성공, 나머지 절반은 당에 맡기겠다 하고 인유한 위원장이 사실상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의 그 신경전이랄까요?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이렇게 좀 만나는 게 좋겠다, 만나고 싶다라는 의향을 좀 넌지시 전한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는 사진 찍으러는 안 만날 겁니다. 이러는 분위기입니다. 네, 최근 민주당에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좀 거세진 상황인데요. 예. 이낙연 전 대표가 공개 활동을 시작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긴장감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일단 이재명 대표 측은 갈등 봉합을 바라는 눈치인데요.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듯이 이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요구 청원이 올라왔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제 돌연 삭제가 됐습니다. 예. 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직접 지시였다고 그랬었죠. 하더라고요. 네.
또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 당 단합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열어놓고 대화하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명락회동,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회동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네.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요?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한 인터뷰에서 지난번처럼 사진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면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금도 누구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그냥 도와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안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이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를 지냈던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등과도 이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총리 연대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생각은 없다라고 일축한 상태입니다. 예. 또 하나 짚어보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네네. 전날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적어도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다. 그 의도를 가지고 만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그 지금 친명 또 비명계 갈등 중에 하나였던 이 대의원제 축소. 바꿔 말하면은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좀 높이는 안. 네. 이게 결국 확정이 됐네요. 중앙위에서 결정이 됐죠. 네, 오늘 예. 민주당에서 중앙위원회에 열렸는데요. 예. 이 당 주요 방침을 확정하는 의결기구인데 여기서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방침이 통과된 겁니다. 예.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뽑는 이 전당대회에서 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 당원 등이 투표를 다 같이 진행하는데 네네. 여기에 표가 각각 반영되는 비율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 대의원 반영을 줄이고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내용인 건데요. 예. 이 작년 대선을 전후로 해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대거 권리당원으로 유입되면서 민주당 내 친명계에서는 이 대의원을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런 요구가 계속돼 왔는데 이번에 그 방침이 확정이 된 겁니다. 오늘 그럼 비명계에서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셌는데요. 예. 비명계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해서 이제 독재 권력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이죠. 이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이 정치 권력과 일치화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고 말하면서 나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나치까지. 이건 또 항의도 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발언 나왔으면. 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또 이번 총선 공천을 위한 평가 기준도 오늘 같이 개정을 했는데요. 예. 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들에 대한 감산 비율을 네. 이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요 내용은 저희가 오늘 그 2부 때 민주당의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내고 있는 이 김영진 의원과 또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 때 설명드렸는데 그동안에 교사들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주로 이제 행정 업무도 맡고 중재도 하고 또 학부모들 민원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뭐 절차, 법적 절차들 굉장히 많이 했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뭐 오히려 아동 학대, 뭐 무고로 하면서 교권 침해, 뭐 이런 다양한 우려도 있었고 정부가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학폭 조사 이런 또 사건 처리를 퇴직한 경찰, 뭐 수사관 출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맡기기로 했다고죠. 네, 교육부랑 행정안전부가 오늘 학교 폭력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전담 조사관을 두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서희초 교사 사건에서도 그렇고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다라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네네.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조치인데요. 이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이나 생활지도, 수사 또는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경찰관이나 교원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2,700명을 채용을 해서 조사를 맡긴다는 건데요. 이와 별도로 학교 전담 경찰관, 즉 SPO의 규모도 10% 정도 늘리고 기능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예. 교사단체에서는 환영 뜻을 밝히고 있는데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학폭 사안이 이 퇴직경찰이나 뭐 현직 경찰 등의 손에 맡겨지는 게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냐 아니냐 하는 갑론을박도 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 경찰에서는 제대로 된 지원 없이 교내 폭력 사건까지 감시 계도를 맡게 되면 업무가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전담조사관은 내년 3월부터 바로 도입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대책이 더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지난 2020년에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또 사건 이후에 관련 사실을 은폐
또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이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이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죠. 이 오늘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루됐던 공무원 13명을 징계 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3명에 대한 징계 조치. 예. 네, 정부가 이 씨 사망 전에는 이를 방치했고 이 북한의 피살과 시신 소각 후에는 이 사건을 덮으면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 감사원의 최종 판단인 건데요. 이 징계 대상에는 현역 해군 장성과 통일부 고위 간부, 해경 고위 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때 수사 요청 대상에 올랐던 20명 가운데서 이 10명은 퇴직과 고령 등의 이유로 빠졌고 이 3명이 추가돼서 13명이 된 건데요. 또 관련자로 지목됐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그 원문은 공개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워낙에 그 정보 관련된 사안들도 많다 보니까 그 완전 공개는 어려운데 그래도 보도자료 통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사건에 방치를 했다. 또 조직적인 은폐와 왜곡을 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항명과 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오늘 첫 공판이 국방부 내에 있는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 취재진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최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이지만 이 경찰 수사는 요원하고 외압 규명을 위한 공수처 수사도 더뎌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이 박 전 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자료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겼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 박 전 단장을 기소했었는데요. 이 박 전 단장은 오늘 재판에서도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국방에 대해 이번처럼 경로한 적이 없었다라는 말을 들었다. 또 이 수사 결과를 축소하라는 불법적 명령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명죄는 성립이 안 된다. 외압이 있었다. 이걸 규명해 달라. 이게 지금 박정훈 전 단장의 주장인 것 같고 또 관련해서 그 해병대 그 일사단장이었던 분이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었다라는 진술을 했던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재판에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이 사망 사고 관련해서 원청기업 대표에게 이 사고 관련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네, 대법원은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네. 고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이 되는데요. 네네. 당시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원하청 기업의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이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라면서 재판에 넘겼는데 1, 2심 모두 법원은 이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에게는 무죄를 판결했고 대법원도 오늘 그 판결을 확정한 건데요. 함께 기소됐던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일단 그 원청의 대표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도 무죄, 2심도 무죄, 최종 대법원 판결도 무죄가 나왔고 다만 이제 일부 임직원이나 관련인들의 유죄는 나오긴 했습니다. 아마 이 판결 끝나고 나서 무죄 확정 판결 이후에 그 김용균 씨의 어머니이신 우리 김미숙 씨께서 아마 기자회견에서 좀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 이런 식으로 좀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하나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즈가 뽑은
올해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에 포함됐는데 걸그룹 뉴진스도 같이 이름이 올랐는데 이 스타일리시가 뭐 옷을 잘 입는다는 건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뽑혔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뉴욕타임즈가 뽑은 올해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 이 71명을 뽑았는데 네. 윤 대통령과 뉴진스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네. 뉴욕타임즈는 지난 4월 국빈 방문 때 이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르는 윤 대통령 사진을 실으면서 이 흠잡을 데 없었던 공연이었다. 이 아메리칸 아이돌에 필적했다. 이렇게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 요즘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K-팝 그룹 뉴진스에 대해서도 뉴욕타임즈는 토끼기 모자를 쓴 뉴진스가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R&B 영감을 받은 사운드로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여성 K-팝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시카고에서 열린 롤라팔루자 무대에 오른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름이 올린 사람을 보면요. 배우 양자경 그리고 팝 디바 비욘세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라스베이거스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는 공연장 스피어와 아마존 창업주의 제프 베이조스의 요트도 포함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이게 그 사람만 뽑는 게 아닌가 보네요. 공연장하고 네. 요트도 뽑히고 비욘세, 양자경 그리고 뉴진스, 윤석열 대통령까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까지 소개 들어봤습니다. 뉴스 브리핑 헬로경제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뉴진스 뽑힌 김에 뉴진스 노래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뉴진스의 OMG. 이 노래는 It's about you baby Only you You 내가 힘들 때 울 것 같을 때 기운도 이제 나지 않을 때 It's you 날 걱정하니 It's you 나를 깨 하니 말은 해도 돼 But what do you say 멀리든 언제든지 달려와 바쁜 척도 없이 난 나타나 이게 말이 되니 난 물어봐 너는 말야 It's only living in the system baby Oh my god Yes and yes on that I was really hoping that it will come through Oh my god 전 너뿐이야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No I can never let him go 너만 생각나 24 넌 행운아야 정말로 I know 너를 기 전까지는 나 의미 없었어 전부 다 내 맘이 끝이 없는 걸 I know I'm going crazy right 어디서든 몇 번이든 There ain't nothing else that I would hold on to I hear his voice through all the nights 잠시라도 나서 놓지만 no 걱정 없잖아 Cause I got someone 혼자라도 괜찮아 Cause I love someone Give it, give me who is he 멀리든 언제든지 달려와 Give me who is he 바쁜 척도 없이 넌 나타나 Give me who is he 이게 말이 되니 난 물어봐 Give me who is he 너는 말이야 He's the one that's living in my system baby Oh my god Yes and yes on that I was really hoping that he will come through Oh my god 전 너뿐이야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No I can never let him go 너만 생각나 24 넌 행운아야 정말로 I know 너를 기 전까지는 나 의미 없었어 전부 다 내 맘이 끝이 없는 걸 I know Just living in my system baby I'm going crazy right baby I'm going crazy right baby My heart is going now 너랑만 있으면 미소를 깨웠어 같은 매워진 더 매워진 My heart is glowing it be glowing Oh my god Yes and yes on that I was really hoping that he will come through Oh my god 전 너뿐이야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No I can never let him go He's right there for me 24 난 행운아야 정말로 I know 너를 기 전까지는 나 의미 없었어 전부 다 어떡해 My heart is glowing it's glowing My heart is glowing up so I can't sleep at night
사회면 사건 사고 뉴스 분석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김환 한결의 기자, 손정혜 변호사 함께 하기 전에 또 제가 실수를 했네요. 교통 정보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민혜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고속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송내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아직 처리 전이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일산에서 송내까지는 18km 길게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정체되고 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 터널까지 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으로는 음성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 쪽으로는 서안성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진교 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네, 사건의 지평선 사회면 사건 사고 뉴스 분석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환 한결의 신문기자,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재밌는 거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서 아. 교통 정보를 넘어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갑니다. 자, 우리 김환 기자님 네.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뭐 영화의 영원한 소재 가운데 하나죠. 미제 사건. 미제 봤는데, 사건. 예, 얘기 준비해 봤는데요. 미제 사건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네. 네. 이게 최근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년 만에 자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네. 근데 사건이 뭐냐? 형을 죽인 사건이에요. 아, 친족 살해. 네. 아, 예, 검찰이 예. 이제 예. 최근에 20년 구형을 했고 이제 최종 선고는 1월 달에 있는데요. 뭐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0년으로 네.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친형이 부산의 한 낙동강 근처에서 운막을 짓고 살고 있었나 봐요. 그 동생이 찾아가서 왜 이러냐? 여기서 왜 이런 데서 사냐? 이렇게 예. 하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형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강 근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뭐 CCTV라든지 목격자가 없어서 수사가 굉장히 이제 난항을 겪었다고 해요. 그리고 애초에 시신 자체를 낚시꾼이 발견해서 신고하는 바람에 초기에 이게 모든 미제 사건의 공통점인데 초기 대응에 실패하거나 초기 대응이 미진하면 사실 이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 사건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자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자수를 했냐 경찰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내가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죄책감이요. 네 어쨌든 형제지간이니까요 자수를 했다. 당시에 이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는데 검찰은 징역 20년에 20년 유치 추적을 이제 유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를 했고 선고는 일단 1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죄책감 때문에 자수한 것 치고는 13년입니다. 네. 1년 반도 아니고 그렇죠. 13년 꽤 긴 시간이 지나서 자수를 해서 이런 거는 뭐 본인이 그래도 자수를 하니까 미제 사건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은 정말 단서를 찾기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DNA 유전자 정보 이용해서 장기 미제 성범죄 사건을 해결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손 변호사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과학 수사는 곧 DNA 수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진짜 DNA가 톡톡한 그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네. 사안은 그렇습니다. 50대 남성이 기소가 됐는데요. 미제로 남아있던 그 강도 강간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 5월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침입해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려다가 이제 성폭행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이제 다치게 했던 사건인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흉기를 휘둘렀던 곳에 이제 DNA를 확보했었는데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 2000년 경이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 DNA를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남성의 DNA와 일치되는 사람을 찾았고요. 이 사람의 어떤 범죄 전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87년도에 사람을 죽여서 12년을 확정받아서 복역했다가 이제 예. 출소했잖아요. 예. 그리고 2000년에 이 오산 강간 사건을 벌이고 2002년경에도 강도상해 로 3년 6개월을 이제 선고받았고 알고 봤더니 2010년에 이제 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제 무기징역으로 확정을 받았는데 잡고 났더니 2000년, 2001년 경에도 2건의 살인을 저질렀다. 그리고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 미수를 더 저질렀다고 예. 자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결국 이 묻힐범을 했던 오산 피해자 같은 경우는 가해자를 못 잡고 지금 20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소됐고요. 예.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어 있지만 추가로 징역 10년을 선고를 하면서 재질이 극히 불량하다. 네. 그리고 살인죄 누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이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이런 그 사건들 보면 당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주 작은 단서라도 잘 보관을 해놨다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대조해서 찾을 수 있을 건데 DNA 뭐 이런 뭐 DB랄까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잘 쌓여 있는 것도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예. DNA법이 있는데 예. 2010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 그 예. 전에도 이제 과학수사 기법으로 DNA를 활용하긴 했는데 네. 이 어찌됐든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정말 정교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대검찰청이 이제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를 통해서 네. 이 중대 성폭력 사건의 범인을 규명하고 있고 최근 이제 총 11명을 기소했고 또 그중에 이제 9명이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다라고 이제 밝힌 적이 예, 있었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성범죄에서는 DNA 자료가 굉장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출소했거나 시효 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이 혐의를 밝혀내서 신속하게 기소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 수사 그리고 철저한 공소 수행으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의지입니다. 예. 실제 검찰이 지난번에 이제 연쇄 성폭행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근식에 예. 대한 15년 전 범죄를 이제 밝혀내서 그때도 이제 DNA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만큼 이제 검찰 경찰이 과거에는 못 잡았던 성범죄자들을 DNA 정보로 지금 찾고 있고 실제 많은 다수가 기소되고 있습니다. 뭐 제일 유명한 사건 있었잖아요. 화성 네. 연쇄살인 사건. 거기도 뭐 DNA가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이거 사건은 DNA를 대조하는 게 실제 수사에서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는 건지를 예. 사실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영화로도 제작되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알지만 사실 아무도 범인을 몰랐던 네.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의 이제 진범이 이춘재 씨가 이제 2019년도에 진범으로 특정이 됐는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DNA 정보 맞습니다. 대조였던 거죠. 예. 근데 이 DNA 정보가 동일인이 아닐 확률은 사실 과학적으로는 0%로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DNA 네. 정보가 같으면 거의 동일인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추가적인 어떤 수사라든지 뭐 근거라든지 단서도 사실 필요 없는 이 자체로 과학적으로는 거의 완결이 되는 형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고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문제이기도 하고 논쟁적인 쟁점이기도 한데 그럼 DNA를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전 국민의 DNA를 다 수집해요. 그러면 이제 또 개인정보, 뭐 네, 잠재적인 범죄자 네, 네. 취급. 네, 그러니까 그러면 범인을 잡기는 훨씬 수월할 텐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DNA를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11개 유형의 범죄군이나 그다음에 수형 이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수형자들만 이제 채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랑 미제 사건의 어떤 이제 증거랑 대조가 가능한데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수형인은 한 20만 명 정도, 구속 피의자가 한 7만 명 정도, 현장 감정물에서 한 16만 정도의 신원 확인 정보가 지금 DNA DB에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 DNA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논쟁적인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된 기구에서 이 관할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아주 늦게나마 뭐 이 해결된 장기 미제 사건들 꽤 많거든요. 네. 뭐 하나씩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뭐 우리 선 변호사님. 네, 해주실까요? 일단은 네. 경찰이 21년 전에 백경사를 살해했던 은행강도 이정학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백성기 경사 피살 사건이라고 이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사 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이정학이 알고 봤더니 미제로 빠질 뻔한 이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이제 피의자 그 범인이다 이렇게 그 지목이 된 것인데요. 네. 사안은 그렇습니다. 2002년 9월 20일 경이었고요. 전주에서 혼자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백성기 경사를 흉기로 살해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흉기로 살해하고 나서 권총을 빼앗아 달아난 겁니다. 예, 예. 경찰 입장에서는 권총이 탈취됐죠. 이걸 어떤 추가 범죄를 할지 몰랐고 또 피해자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대대적인 수사를 나섰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총도 못 찾았겠죠. 예, 사라진 총기도 회수하지 못한 예. 상태로 이제 장기 미제로 빠진 사건인데 이 사건이 올 2월 13일에 이제 경찰이 한 통의 편지를 받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대전 국민은행 강도
강도 사건으로 이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승만, 그러니까 공범이죠. 이정학의 공범 이승만이 그때 사라진 총 어디 있는지 안다라고 하면서 울산의 모 여관방을 지목을 한 것이고요. 경찰이 바로 이 여관방에 가서 그 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수의 분석 결과 이게 백경사가 사망 당시 소지했던 것까지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단팀을 꾸리고 110일 동안 이 이승만, 이정학 두 공범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실제 조사 과정에서 이 백경사 사건의 범인은 이정학이 맞다라는 결론이 있었고 이정학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당시에 이제 상황 제보자의 진술이 일치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승만,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던 공범은 전주에 없었기 때문에 이정학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은 또 정말 혼신의 네. 노력, 그 다음에 대거 인원을 동원해서 아주 물량 공세로 찾아낸 장기미제 사건도 있죠. 그런 사건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선 경찰들이 장기미제 사건에 뭔가 자기가 의심을 갖고 촉을 가져도 선뜻 뛰어들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이제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사건 처리할 게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너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자신 있어? 그렇죠. 지금 이게 쌓여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니네 팀이 안 하면은 어느 팀이? 그러니까 그 아무리 책임감이 있고 하더라도 어쨌든 실무적 직업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건은 의지를 가지면 경찰청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2007년도 인천에서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2007년이니까 한 16년 전이죠. 근데 이때 범인이 2명이 그 불을 지르고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하고 불을 지르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때 당시에도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서 한 6천여 대 정도를 용의 차량으로 특정을 하고 876세대에 대해서는 직접 탐문 수사까지 벌였는데 단서를 못 발견한 거예요. 이때는. 근데 이 사건에서 살인이 벌어지고 방화가 벌어졌는데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가요? 6만 원입니다. 6만 원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그 택시에서 가지고 있던 정도의 현금만 갈취가 됐던 사건인데 2016년도에 인천경찰청에서 미제 사건 수사팀을 꾸립니다. 이 팀에서 제가 알기로 꽤 이제 혁혁한 그 사건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수사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CCTV 분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9만 2천 대의 같은 차량 중에 990여 대를 집중 수사합니다. 근데 9만 2천 대를 털어서 990대로 줄였는데 이것도 많아요. 이게 확률 이렇게 수사를 좁혀가려면 진짜 수사관들은 며칠 몇 날을 밤을 새도 사실 하는 수사인데 어쨌든 그렇게 좁혔는데 이거보다 더 결정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차량 설명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설명서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이거를 갖고 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과학수사의 기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의심 차량을 추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문이 발견됐으니 이 차량 주 중에 이 지문이 일치하는 사람을 대조해서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2,400명을 또 무려 대조를 합니다. 2,400. 네. 그래서 한 명을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체포해서 이제 구속을 시켰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경찰이 수사 기록만 2만 5천 쪽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취재 보면 알지만 이런 정도 수사를 하면요. 이거에 몰입해 있는 사람은 이 2만 5천 쪽을 거의 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뭐 9만 대에서 900대로 좁히는 과정, 그다음에 2,400명을 특정하는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을 밝혀서 결국엔 이 미제 사건을 해결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있나요, 선 변호사님? 네, 70대 충남 할머니 살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강도 살인죄로 석 씨가 이제 구속된 사안입니다. 이 피해의 내용은 이제 할머니가 이제 사시는 곳에 이제 침입을 해서 이제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결국 이제 실패했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를 본인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2.5km 떨어진 낚시터 숙소 화장실에 딸린 정화조에 이제 은폐를 했던 사건이죠. 사체를 유기하다 보니까 정화조에 숨기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사라졌는데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그걸 그 시신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이고 그래서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피의자, 그러니까 용의자가 이 피해자의 옷과 슬리퍼를 이제 다리 교각 밑에서 태운 겁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피해자의 유전자 정보 그리고 범인으로 추정된 제3의 인물이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석 씨는 유전자 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강력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없었서 특정이 어려웠는데 이 사람이 잡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또다시 동종 범죄를 야기했고요. 다른 할머니 집에 침입해서 6만 원을 빼앗아서 구속이 됐고 구속되면 DNA를 수집할 수 있거든요. 그 DNA를 수집했더니 2년 전 사건의 예. DNA와 일치했다라는 국가수 결과가 나온 것이고 네네. 결국 처음에는 이제 부인을 했으나 이 석 씨도 이 범행 사실을 나중에는 자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자백했으니까 그럼 할머니 어디 계시냐? 그 유가족한테는 시신을 찾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 정화조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진 못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추려서 그 굉장히 어렵게 굴착기까지 동원해서 주검을 찾아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그 돌아가신 날짜도 모르고 주검도 못 찾았는데 너무 경찰들한테 고맙다라고 이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DNA 또 되게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미제 사건을 해결한 경우도 있는데 저도 하나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4년 전에 한창 사회부에서 펄펄 뛰어다닐 때 단독 보도했던 건인데 우리 단독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공소시효가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기소를 해버렸어요. 15년 전에 있었던 미제 살인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명일동 살인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이미 무기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어요. 뭐냐면 그 석촌동의 전당포 살인 사건. 그 범인이었는데 이거는 DNA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계속 얘가 의심이 가는 거죠. 얘가 맞는데 그 형사가. 그래서 이 교도소를 영천 쪽이었나요? 그랬는데 계속 갑니다. 계속 가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나포를 형성한다잖아요. 유대감, 친밀감. 그래서 나중에 네, 제가 맞습니다라는 자백을 얻어냈고 아주 티끌만한 그 칼 조각인가 그랬대요. 칼을 찾아냈는데 칼 조각이 이제 남아 있었고 다행히. 그래서 자백 받았고 이 증거도 찾아내서 DNA 대조 감식도 해가지고 기소를 공소시효 닷새 전에 딱 해버리는 이 사건으로 이분들 다 특진하셨죠. 네, 이 경찰이 진념이 사건을 어떻게 네. 해결하는데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네. 사실 DNA가 현장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DNA 정보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공소시효 이미 범인이 나왔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하는 사례들이 좀 맞아요. 있었잖아요. 얘 맞는데 공소시효 지났지롱 막 이러고. 공소시효 예. 지나서 자백하는 범인들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근데 DNA를 보관하면 공소시효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포인트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저 국내 사례 좀 알아봤는데 해외 사례도 뭐 한두 가지 좀 들어볼까요? 네, 캐나다에서 이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예. DNA 기술로 이제 48년 만에 범인을 잡은 사건입니다. 어휴, 48년이요. 대단합니다. 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네, 됩니다. 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그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강가에서. 네. 근데 이 이제 고속도로변 내셔널강이라는 데서 이제 여성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 죽은 여성이 누군지도 특정을 그 당시에는 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엔 누군지도 특정을 못하니까 당연히 누가 죽였는지를 실마리를 잡기는 더 어려웠겠죠. 이런 사건이어서 이제 미결로 남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랑은 약간 그 수사 체계가 다른 것 같은데 2017년도에 이거를 수사를 다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네. 근데 이때는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 3차원 모형으로 얼굴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3D 프린터로 뭐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복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얼굴 복원한 거를 바탕으로 유전자 감식을 또 추가해서 신원 확인을 하니 이 여성이 누군가로 특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어떤 뭐 미국 테네시주에서 남편과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사업가였고 이 사건이 났을 당시에 몬트리올에 체류했다라는 기록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정을 이제 들어가는데 이 여성은 캐나다 언론에서는 내셔널강의 여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왜냐하면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이제 시신이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캐나다 그 정부가 수사를 제기하면서 전문적으로 유전자 감식을 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대대적으로 그 유전자 DNA 추적을 들어갑니다. 그 결과 그 누군가 한 명을 특정을 해요. 이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니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그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그 몬트리올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럭비 선수였는데 현재 그가 미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45년 전에 살인을 저지르고 잡히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남기고 미국에 가서 살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식으로 송치해서 뭐 수사를 이끌어낸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건에 뭐 이거를 밝혀달라, 내 딸을 이제 찾고 싶다였겠죠, 당시에는 했었는데 이제 범인을 잡았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현대 수사 기술이 어느 정도로 발전해 있고 어떤 이제 말하자면 45년 전에 상황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얼굴 복원이라는 거는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기법의 수사인데 뭐 그런 것까지 동원해서 범인을 잡아낸 그런 사건입니다. 예,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쭉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해결되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아직도 뭐 엄청 쌓여 있다고 합니다.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뭐 법적으로 또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 보완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공소시효가 늘어나는 그런 것처럼 일단 손 변호사님 어떤 게 좀 제도적 법적으로 좀 보완되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막 50년대, 60년대, 예. 70년대, 80년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도 미제인 사건들이 있거든요. 공소시효를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살인죄 같은 일부 성범죄들은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지만 뭐 강도 사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DNA 관련해서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무분별하게 이렇게 수집하는 것을 이제 좀 제한한다라는 건데, 네. 근데 요즘에는 DNA가 어찌됐든 수많은 사건들을 풀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고 또 그 과학적 증거가 여러 사람들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 보니까 좀 법률을 조금 더 지금은 수용자에 한해서 또 강력범죄의 그 구속된 피의자 이렇게만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 좀 더 폭넓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 기자님 보태실 말씀 있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장 경찰들 취재하다 보면 진짜 수사 인력 부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범인을 안 잡고 싶은 경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수사 인력 부분들의 확충,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이후에 더 경찰이 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강력 사건은 알려지지만 디지털 사건 이런 데서도 미제 사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떤 포인트의 기술만 돌파하면 네.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에서 좀 해외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수사했던 기관과의 교류라든지 경찰들이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면 우리가 이런 강력 사건뿐만 아니라 디지털에서 벌어지는 이제 미제 사건들 이런 것들도 좀 더 훨씬 검거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김원 한겨레 신문기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KBS가 재난 속보 고지 의무가 있어서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4일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가금 농장에서는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와 방역복을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할 경우에는 즉시 가축 방역기관 1588-4060 또는 1588-9060, 4060이나 906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사건 관련된 드라마가 있었죠. 드라마 시그널의 OST 장범준의 회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려 했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잃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혜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행방불명된 부모 대신 혜주를 키워온 할아버지와 할머니. 하지만 이젠 두 분 모두 연로해 건강이 좋지 못한데요. 뇌병변 장애로 24시간 소변 호스를 차고 있는 할아버지와 주 3회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식사는 물론 거동과 대소변 처리까지 혜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7의 여고생, 한창 꿈을 키울 나이지만 정작 자신은 돌볼 여유조차 없는 혜주. 혜주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 대설인 오늘 눈 대신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았는데요.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고 있어서 금요일인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5도, 철원과 대구 3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 16도, 부산 19도, 광주 20도, 제주 22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5도에서 10도 정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의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지금 강원 남부 산지와 강원 중남부 동해안, 경상도 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수일째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을 보이겠지만 오후에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수도권과 충청도는 한때 나쁨으로 오를 수 있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내일보다는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예년 이맘때보다는 온화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인 일정을 마친다며 조기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와 공천에 적용되는 당원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실관계에 눈 감고 하명 감사를 완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한 일선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숫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연 수천 % 수준의 이자를 받거나 악질적인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금감원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2,700여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자산이 직전 해보다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조인성 씨와 공효진 씨가 나왔던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삽입곡이었던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캐선의 Ship and the Globe입니다. Rolling a roll, but my rolling came too slow. I'm happy, you know. I'm spending my time watching the ship and the globe. My beauty's in the simple things. Your sweetness and your elegance. I'm happy, you know. Oceans apart and I'm sailing on my dreams. Roll and roll, but my rolling came too wild. I'm lost in your smile. I'm spending my time watching the ship and the globe. My beauty's in the simple things. Your sweetness and your elegance. I'm happy, you know.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도 민주당 상황이 그리 녹록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실패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금의 민주당이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이다. 쓴소리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민주당 현안 얘기부터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앞둔 민주당 통합 또 단결 이게 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뭐 좋은 결정이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얼른 화답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히셨는데, 이 전 대표는 뭐 신당 창당 가능성을 자꾸 언급하고 계시고 명락 회동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사진 한 장 찍는 거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가는 방향이 분열과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단합과 단결의 정치로 우리 정치를 좀 더 전진시키고 또 윤 정부 이후에 민주주의 후퇴, 그다음에 우리 전체 제도의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이 더 후퇴하는 것을 막고 일부 전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차이를 가지고 서로 분열과 갈등하기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단합과 단결해 나가면서 총선 승리에 가자, 이런 큰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대표께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께서도 그렇고 김부겸 총리님도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역임하셨고 총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우물에서 한 우물에 우물물을 먹고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우물을 어떻게 좀 더 좋은 그 환경으로 만들고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먼 거리에서 쳐다보면 사실 그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망원경으로 보는 것과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나무를 보고 또 숲을 보지 못하는 형태도 있고 또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제가 보기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따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좀 더 깊게 고민하고 해나가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나는 것보다는 실제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서로 어떻게 민주당의 단결과 승리로 갈 것인가 얘기를 하는 게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대표님하고 또 가까이 계시니까 대표님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께 한번 연락을 좀 드려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얘기도 혹시 오가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우리 당 홈페이지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그 출당이나 뭐 이런 형태의 글이 올라와서 그랬었죠.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배제와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당의 대표와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총리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당이 단합과 단결의 정치를 할 수 있냐. 그래서 바로 조치해서 내렸거든요. 그런 정신이 살아 있고 저는 필요하게 되면 연락드리고 뵙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김 의원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는 창당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럼 그 근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창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당을 현재 하고 있는 정당을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엄청난 그 결단과 결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무슨 떴다방 정당도 아니고 그리고 뭐 1년이 전 정당도 아니고 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끌어 나오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통일의 가치를 잘 지켜오면서 여러 과정들을 거쳐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그 정당을 깨고서 나간다.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모든 사람이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정당의 대표를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대표라고 하는 지위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판단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탈당 후 신당이라고 하는 그림이 네.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내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라고 자꾸 언급을 하시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리고 뭐 당내 민주주의가 뭐 질식했다 이런 좀 아주 따가운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 정도 말씀하시는 비판 수위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민주주의가 질식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오늘도 네. 중앙위원회에 대한 자유토론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나치즘, 개딸당까지 당대표가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비판하는 의견들을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네. 중앙위원회 당원당규 개정안에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면 자유스럽고 민주주의가 충분히 열려져 있고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 어떤 자유든지 표현이 있다라고 봐요. 네. 단 당 대표나 지도부는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부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 지도부가 당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은 A의 방식이 있을 수 있고 B의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A가 A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질식되는 것 같다. 아주 잘못됐다. 예.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B의 방식에 대해서는 또 B는 B를 가지고 당을 운영해 나가는 또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 거죠. 예. 그 평가는 저는 당원들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께서 이제 탈당하신 이후에 뭐 원칙과 상식도 어떤 선택할지도 주목들 되고 있는데 비명계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다라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또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견제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수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면 저도 민주당에서 2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새천년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하고 열린우당을 만들었던 과정. 대단히 고뇌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되도록이면 새천년 민주당을 유지하면서 변화 개혁을 하자 했는데 사실은 탈당파들이 탈당해 나가면서 열린우당을 창당하는 과정이었죠. 예. 그러면서 2006년 지방선거 패배, 2007년 대선 패배, 2008년 총선 패배까지 6, 7년을 민주당 정치 역사에서 흑역사였어요. 예. 아주 고난의 시기였거든요. 이런 과정을 또 할 것인가. 두 번째는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민주통합당이 국민의당으로 분열해 나갔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안철수, 김한길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그 과정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통합된 것이 2022년 대선 때 예. 탈당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대통합을 통해서 과거를 우리가 잊고 새롭게 통합의 과정으로 나가자 해서 2022년 대선을 치렀거든요. 네네. 사실 그래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탈당과 분당 통합의 과정이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과연 하는 것이 민주당의 발전과 국민의 발전, 국민민복을 위한 민주당, 평화와 민주주의, 그다음에 좀 더 나은 민생을 챙겨나가는 민주당의 주요한 목적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신중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당원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봐라. 또 고난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한번 짧게 답변만 좀 들어볼게요.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까지 이 세 분이 연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세요? 저는 세 분의 공통점은 총리를 했고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 예. 심각하게 문제점을 가지고 좀 더 변화와 개혁의 길, 통합과 단결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넓게 운동장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네. 장을 좀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는 다 동의하는데 네. 그 이후 탈당과 신당까지 연결되는 지점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도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지금 송 전 대표께서는 반윤연대를 기치로 해서 세력화 하자고 하고 계신데 이준석 전 대표는 송 전 대표하고 연대할 가능성 완전히 차단을 좀 한 상태고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만약에 만난다면은 이낙연, 이준석, 이낙연은 만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건 자유의사인데 이낙연 대표도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내일 뭐 수사를 받으러 가니까 예. 수사를 잘 받는 게 최우선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 얘기하셔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그 검찰 소환 예정도 있는데 송 전 대표께서 송 전 대표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다른 측근들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또 송 전 대표에 대해서 되게 불리한 법정 진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송영길 전 대표가 완전 무결함을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걸 좀 입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사실 송 대표가 저 프랑스에 그 수업을 하러 나갔을 때 예. 파리 갔을 때 이 사건이 터져서 빨리 들어와서 이 문제에 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화도 드리고 제가 인천공항까지 나가서 만났거든요. 예. 저는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나 내용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네. 바로 내일 송영길을 소환해서 조사해서 구속할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지금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환조차 못했어요. 예.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송영길 대표가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내용을 가지고 조사해서 예.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주변을 먼지털이 하듯이 너의 죄가 없느냐 자복하라 이런 방식의 수사는 제가 보기엔 조선시대에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명확히 내놔라. 증거에 기반해서 증거와 증인에 기반해서 수사를 하고 예. 그에 따라서 법적인 조처를 하는 게 맞지 예. 이렇게 8개월 동안 여론 재판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송 대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정치적으로 자기가 당대표 선거를 나갔을 때 일어났던 문제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내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송 대표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검찰이 그에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극복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하고 법률적 책임은 분명히 다른데 정치적 책임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엔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죠. 송 대표의 현재 주장대로 한다면 예. 내가 그 누구에게 뭘 지시해서 한 사안이 아니고 네. 내가 정확히 몰랐던 사안인데 그것까지 나에게 다 책임을 져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법률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적 책임은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뭐 좀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 가능하겠는가? 또 하나가 이렇게 사당화된 상태에서 가능하겠는가? 이런 비판 들으실 때는 어떤 입장을 내고 싶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예. 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현재까지 하니까 3년 차네요. 네네네. 3년 다 되고 있는데 그게 저는 지금 다 민주당의 지지율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것이 새로운 무엇이 없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시계가 맞는 것과 하루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잖아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예. 사법 리스크라고 했는데 객관적인 증거와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돈을 1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대장동 대형 그 사건이라고 뇌물 사건이라고 하지만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 증거를 그렇게 유능한 검찰에서 내 보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사법 리스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윤석열 검찰이 내거는 정치 탄압에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편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내에서는 저희 방송에도 지난주에 김종민 의원도 나오셨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당우사를 하시라. 지금 재판과 이 총선을 병행해서 지휘를 못할 거다. 당내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선거가 임박해 들어가면서 네. 과연 어떤 게 좋은 방식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고 예. 두 번째는 역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정당 지지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어느 때보다도 정당 지지율이 잘 방어되고 있다라고 네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와 그런 부분에 있지만 충분하게 고려해서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고 네.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그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결론은 두 개네요. 현역 의원의 공천 감점 확대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비중을 조금 줄이고 권리당원을 좀 늘리는 안인데 일단 먼저는 지금 중앙위에서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이기로 결정한 거 가지고 당내 일부 의원들 아까 뭐 경론도 있었다고 하던데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건 완전히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의 결합으로 독재 권력이 된다. 지금 가는 방향이 나치나 태극기 부대와 한국당의 결합과 유사하다. 이렇게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의 민주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폄하적 발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1대 60에서 1대 20으로 줄인 내용은 1대 20일 때는 한마디로 대의원이 15,000명일 때 권리당원이 한 30만 명 정도 됐어요. 그 비율이 적정한 비율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권리당원의 숫자가 120만 명이 된 겁니다. 120만 명이 됐기 때문에 1대 60까지 늘어나게 되면 대의원의 과잉 대표를 해소해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대표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좀 부분적으로 조정을 한 거고 그래서 당원 개정을 한 거고요. 내년 7월 정도의 정기 전대 때 전당대 준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위 10%에 대해서 감점 30%를 주는 거는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에서 30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20% 그러니까 하위 20%를 20%로 다 일관되게 적용하던 거를 하위 10%만 30% 감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도 경선의 원칙을 흐트러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하위 20%를 컷오프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하위 20%를 경선조차 못합니다. 그냥 컷오프. 그러나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하위 20%에 대해서 20% 감점해서 유지하고 가장 밑에 있던 10%를 30%의 감점을 주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이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또 여야는 서로 그 박수가 치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 그 정도로 단호하게 20%를 컷오프 하는데 민주당은 그냥 그렇게 20%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도 적절하게 반영하는 비율이었다. 그래서 오늘 3분의 2가 넘는 67%의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좀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짧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요. 저는 대선 때는 뭐 그렇게 강성 지지층이 한 뭐 10,000에서 2만 명 된다고 봐요. 그죠? 그거를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100명도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수도권인 경우를 빼고 지역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퓰리즘이다, 나치즘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전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의 민주적인 시스템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당원 개정안 관련해서 아니 이거를 왜 일괄 투표 단일안건으로 투표를 했느냐 이게 좀 표결권 침해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도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나눠서 하지. 근데 그런 주장도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안 이안으로 왜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최고위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그 거친 의결 안건이 중앙에 올라와서 아마 수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이후에 만약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면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은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선거제 개편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과거로 돌아가는 방향이든 어떤 제도가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다. 다양하게 의견을 모아볼 생각이라고 최근에 말씀을 하셨고 당내에서는 개파를 불문하고 현행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는 반발도 있고요. 병립형, 연동형 병립형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은 이제 쟁점이 딱 두 가지로 좁혀졌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행대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준연동형을 갈 것인가. 네. 그래도 조금 진전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병립형인가. 예. 딱 두 가지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건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렸듯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네. 위성정당을 막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제일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안 맞다라고 봐요. 네. 그 제도가 잘못된 거죠. 아마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던 선거제가 예. 잘못 설계되고 잘못 적용됐다. 그래서 2020년에 민주당과 국힘이 둘 다 위성정당을 만들고 나중에 통합을 했잖아요. 한번 해봤는데 엄청난 폐해가 났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권역별 비례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는 여야의 게임의 룰이다. 일방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봐요. 네네. 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권역별 비례제로 가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편해야 된다. 한마디로 민주당 비례를 찍었는데 민주당 비례 후보가 되지 않는 제도가 맞습니까? 국민의힘을 찍었는데 예. 국민의힘 비례 후보는 단 한 명도 안 되는 그런 정당 그런 비례제를 만드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는 내각제와 맞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정말 정치적인 불안정성을 만들고 비례정당이 떴다방 정당이 30개 50개 나와서 국민이 도대체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는 저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을 질문으로 들어볼게요. 청취자 김종무님께서 이렇게 여쭤보시네요. 민주당 위성정당 안 만든다면서 왜 말이 바뀌나요? 라고 그렇죠. 물어보십니다. 그 말이에요.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건 선거제는 예. 여야의 게임의 룰이거든요. 그럼 모든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건 안 맞는 거죠. 게임의 룰과 균형이 붕괴되는 형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유효하지 않아요. 또 하나 질문은 추가로 좀 받아보고요. 여야 선거제 지금 2+2 협의체 구성이 됐고 오늘 회의를 했는데 그냥 뭐 입장차만 확인한 것 같아요. 보니까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입장차가 있는데 지금 분구 합구 여기에 좀 이견이 큽니까? 그렇죠. 상당히 크죠. 예.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선거구 조정은 예. 비례 원칙에서 행정구역상의 인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해서 선거제를 통해서 지역 균형을 분명하게 유지하라 이런 큰 두 가지 취지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비례 균형의 원칙도 깨졌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 제도에 녹아나라는 것도 깨진 거죠. 한마디로 서울에 줄이는데 비슷한 인구인 노원과 강남 중에 노원만 3개 선거구를 2개로 줄였어요. 노원을 줄이려면 강남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북만 줄였어요. 예. 그럼 전북을 줄이면 경북도 하나 줄여야죠. 예. 그렇게 해야 비례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거제에 녹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유달리 노원과 부천과 전북만 줄이는 형태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재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예. 인구 순으로 하게 되면은 노원, 강남, 대구, 달서 그렇게 줄이는 게 맞아요. 예. 순서대로. 그런 다음에 부천이 5번째예요. 그런데 5번째 부천을 달서와 강남보다도 먼저 줄이는 이런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다수결의 횡포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쪽의 책임이라기보다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선거구 획정을 왜 이렇게까지 늦게 만들어서 정치 신인들이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줄게 만들고 또 현역 의원들 유명한 분들 외에는 유권자들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촉박하게 만드느냐. 왜 항상 선거구 획정 가지고 이렇게까지 항상 임박해서 다 돼서 예비 후보 등록식 며칠 남았는데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건
기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저 그건 여야가 같이 반성하고 네. 제도 개선을 하고요. 전 마지막으로 그냥 제안을 한다면 예. 예,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문제는 저는 여야를 초월하는 제3의 기구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그걸 따르는 방식으로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익균형과 비례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참여해서 그걸 결정하는데 항상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간다면 그렇게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하나 드리고 끝낼게요. 시간 다 됐는데 환노에 계시니까 오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관련된 대법원 관련된 판결 들으셨겠지만 원청 대표 무죄 확정됐습니다.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 대법원 결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현재 그게 이제 노동조합법 2조 3조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에요. 한마디로 원하청 관계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원청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계와 하청 내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원청에게 하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태안화력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김용균 씨를 일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2명이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1명이 가서 작업을 하면서 엄청난 산재가 일어났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법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법을 개정해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예방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돌발 구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으로 성남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성남 나들목 부근으로 짧게 정체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12km 정체, 또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 터널 사이로도 주춤합니다. 이후 군자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는 8km 정체입니다. 당진대전 고속도로 대전 방향으로 남세종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도 화물차 화재 사고나 처리하면서 남세종 나들목 부근으로 3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도 광산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이 사람들 진짜 보자 하니까 안 되겠네 정말. 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송지민 PD의 야심작 보자 하니까 보자 첫 손님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박진호 특보 그리고 민주당 조응천 의원실 조현욱 보좌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좌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오늘부터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분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그리고 자기소개도 짤막하게 청취자분께 부탁드리죠. 먼저 우리 박 특보님 먼저 하실까요? 저는 이제 18대 이제 국회부터 이제 국회의원 비서관 해서 이제 2020년 5월까지 이제 보좌관 생활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국민의힘 당무감사 부위원장 윤리위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이크 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조 보좌관님. 네, 조현욱입니다. 저는 17대 국회 그러니까 2004년이죠. 처음 시작했었고요. 중간에 들락날락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속 보좌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민주당에서 보좌진협의회 회장도 했었었고 현재는 조응천 의원 보좌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방송에서는 초면이세요? 네, 방송에서도 초면이고 앞에서 처음 만났어요. 국회에서도 그러세요? 되게 선수가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셨는데 그러시네요. 오늘 혹시 두 분 나간다고 하시니까 대표님이나 의원님께서는 무슨 말씀 하시던가요? 저에게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 제가 이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몇 군데 이제 방송 이제 출연하고 있으니까 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이 방송 같은 경우 다른 방송과 틀리게 평론가들 위주가 아니라 또 저는 이제 떠났지만 또 우리 현역 보좌관님 나와서 좀
색다른 시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뭐라 하시던가요? 뭐 저는 방송을 종종 좀 나가는 하셨죠? 편이라서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뭐 시즌이 시즌이라 이제 좀 있으면은 현역 의원들이 이제 방송을 또 못 나가는 시기가 되니까 저라도 좀 열심히 나와서 우리 조홍천 의원 홍보라도 좀 하고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저야 뭐 국회 출입을 많이 해봤으니까 좀 익숙하지만은 잘 익숙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은어 같은 경우 할까요? 우리가 왜 본인이 모시는 의원님들을 영감님 하잖아요. 왜 영감님이란 표현이 시작된 거예요? 실제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헌정기념관을 가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재헌의회 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헌의회 때 보면은 막 국회의원들한테 권총도 지급을 해줬었고 심지어.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권력을 줬었고 그래서 뭐 검사들한테 예전에 영감님이라고 했듯이 의원들한테도 대부분 다 영감이라는 호칭들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 영감이라고 불렀었어요. 저도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영감님 하길래 누굴 얘기하나 싶었어요. 저도 뭐 비슷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과거에 이제 판검사들이 보면은 항상 서류함을 가진 데 보면 보자기에 싸서 가져다니거든요. 저희 그 국회의원들도 제가 모실 때 보면은 이 국정감사 할 때 보면은 지금은 그런 분들 없는데 이 짐이 많으니까 보자기에 좀 싸서 다니는 분들 많아서 그래서 뭐 영감이란 말이 유래됐다라는 뭐 얘기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셨으니까 국회 소식 관련해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정쟁 끝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넘기고 말았고요. 그러면은 특보님 뭐 이 이후의 타임라인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결국 이제 뭐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뭐 어느 당이 뭐 여당이었든 야당이었든 이 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기는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그나마 요즘은 좀 나아진 것이 제가 뭐 우리 보좌관님도 계셨을 때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진화법 이전에는 우리 보좌관들 12월 달은 한 달 내내 그 본관에서 대기하고 그랬습니다. 몸싸움으로 결국 뚫고 그랬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 여야 의원들이 뭐 여야 정당이 자기네들의 그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입장을 앞세워서 결국 그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사실상 정부가 마비되는 것인데 또 물론 예산안에 대해서 그 뭐 정당별로 또 정치적 차이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법률적으로라도 보다 강력한 규정을 좀 그 새롭게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보좌님 지난해도 뭐 제 기억에는 그 시한 넘겨서 3+3 협의체 넘어갔었는데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은 왜 매년 이렇게 마감일 넘기는 거예요? 그럴 거면 마감일을 정하지 말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가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문제를 얘기할 것도 아니고 어느 당의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일단 국회 권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 권한이라는 건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할 따르면 예산 편성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예산 심의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감액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뭐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회 권한이 되게 작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심의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인데 국정감사를 끝나고 나서 예산 심의를 들어가요. 국정감사가 10월 한 초반 중순서부터 10월 말에 끝나는데 10월 말 끝나고 11월 초서부터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 만에 예비심사를 끝나고 예결위에서 뭐 정책질이 끝나고 그다음에 소위를 열어가지고 그 큰 예산을 600조가 넘는 예산을 심사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문제인데 이제 구조 자체가 예비심사를 꼭 거치도록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심사를 다 해야 되는데 상임심사도 또 늦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예결위를 했는데 상임심사가 11월 중순 말 이때까지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소소위까지 열어서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또 밀실이다 뭐 쪽지다 하고요. 그 구조적 이제 문제를 언급하셔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드리자면은 일단 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한 집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집안의 이제 수입이라는 게 제한돼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달에 집행을 하고 내년 달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집행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이번 달에 집행된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좀 첫째 생활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해할 것 없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결산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심의 새로운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결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결산에 따라서 이제 그 새로운 연도에 대한 예산 심의와 이제 확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현 구조의 틀 물론 문제는 있지만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 특보님께서 지금 특보 역할을 맡고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의원님 보좌를 안 하셔서 그런지 말씀이 과감하시네.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아마 직접 보좌가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조 보좌관님 그 민주당이요 8일에 본회의에 쌍특검법 올리려고 했는데 결국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고 양당의 이런 어떤 정쟁으로 예산이나 정책 같은 민생 이슈가 좀 뒷전일 때 이럴 때는 발휘할 만한 나름의 뭐 이렇게 좀 묘안 어디에 딱 돌을 딱 두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오래 있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통과 의례 같은 생각을 오히려 좀 많이 해요. 그래요? 또 올해 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한 번도 그럼 예산을 1월 달까지 끌고 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항상 속보 극적 그러니까 1월 달에 항상 보면 저희가 예산을 언제까지 끌고 갔냐면 그전에는 선진화법 이전에는 1월 1일 새벽에 처리했습니다. 1월 1일 새벽에 처리를 하고 의원들은 현충원을 가죠. 지도부는. 현충원을 이제 참배를 하러 가고 이제 보좌관들은 1월 1일에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하는 게 이제 상례였었는데 그러니까 국회가 굉장히 생산성이 없는 것 같아도 왜 해마다 보면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긴 합니다. 일을 꼭 하기는 하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를 항상 지렛대로 삼아서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도 저는 타협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답답하긴 할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우리가 소세지 같은 걸 만드는 걸 본다면 먹기 되게 힘들 거예요. 국회는 사실 그렇습니다.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좀 지저분할지 몰라도 결과는 나옵니다. 어쨌든 만들어낸다. 우리가 지금 보자 하니까 하는 보좌관의 시선을 보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지역구 둘러싼 설전 이어지고 있는데 보좌관들의 시선에서 국회의원에게 지역구란 생명호흡기다, 생명이다, 심장이다, 많잖아요. 우리 이제 흔히 이제 그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이제 단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많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게 저는 지역구가 요람이자 무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람이다, 무덤이다. 조 보좌관님도 좀 멋있는 말씀 하나 해주세요. 그 참 어려운 숙제예요. 그래서 조홍천 의원이 농담으로처럼 하는 얘기가 본인이 이제 다시 삼선 의원이 되면 내고 싶은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회의원이 평일에 지역구 활동 금지법을 만들고 싶다 그래요. 평일에 자기 지역구를 가지 말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정을 돌보라고 뽑아놨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지역구 그리고 보좌진들한테도 지역구가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도 있게 되고. 그래서 지역 보좌관 따로 두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구 활동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회기 중에 아예 지역구 활동 하도록 만들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제도로 갖춰가지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아이디어도 있군요. 같은 지역구에서 어떤 한 의원이 재선하고 3선하고 4선하고 능력을 인정받으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은 이 정도 되면은 거의 그 지역구에서는 그립감이 엄청나다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다른 정치 신인이랄지 다른 의원이랄지 당협위원장이랄지 이런 분들은 거의 털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네요.
뭐 아무래도 이제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천 기준을 이제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치 신인에 대해서 이제 가점을 주고 또 뭐 이제 선수가 되신 분에 대해서 또 뭐 감점을 주는 이제 그 방안을 고민하는데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그 대책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일단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아서 다선 의원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성과를 인정받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 뭐 저는 여야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이제 여당의 텃밭, 야당의 텃밭에 가면은 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이제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시도 의원들에 대한 줄서기가 엄청나거든요. 저는 그런 것부터 확실하게 고리를 끊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면은 우리 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현역 의원이나 그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시도 의원들에 대해서도 보다 냉정한 당무감사를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의 소나기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는 진짜 제대로 그 지역에서 인정받은 의원들이 뭐 다선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욱 부장님께는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종로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그 최재형 의원이 계신데 하태경 의원께서 나 종로 나가겠다, 나 험지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최재형 의원 쪽에서는 되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는데 실제로도 같은 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내가 나가겠다 말하는 거는 보좌관의 시선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결례가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도전인 건가요? 그 이례적인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지역구 의원들끼리 부딪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비례대표 의원이 가서 도전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이 너무 많고 157명이었었으니까 비례대표 의원은 27명 정도 있고 그럼 지역구 어차피 뻔한데 그다음에 국힘당 텃밭으로는 가기 싫고 그러면 이제 가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 가서 이제 양해를 구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뭐 있는 의원들이 속이야 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역구 이제 행사에서 계속 만나는데 불편하죠. 불편하겠죠. 박 특보님 그 험지 출마 자꾸 요즘 얘기하잖아요. 험지가 실제 험지예요? 아니면 험지인 척하는 거예요? 뭐 저희들이 이제 흔히 표현하는 이제 험지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우리의 지지세가 낮은 곳이 이제 뭐 다 이제 험지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상 험지에서 우리 당에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춘 분을 거기다가 이제 뭐 공천을 주겠다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좀 뭐 이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험지에 출마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어쨌든 이 모든 국회의원들은 모든 후보자들은 결국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반기할 것인가 그걸 환영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에 다선은 A 의원을 뭐 어디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 민주당의 텃밭에 뭐 경기도 어느 지역에 보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 영남에서 오는 분들을 반기할 것인가 그런 부분부터 저는 고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좌관님 그 만약에 뭐 조 의원님이라고 칭하지 않을게요. 어떤 한 의원의 보좌관이신데 이번에 늘 가던 그런 따뜻한 거 비교적 그런 곳이 아니라 험지를 가겠다. 어려운 곳에 가겠다.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내걸면 뭐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겠지만 의원실 보좌관 분들 입장에서는 당에서 좋아할까요? 안 그런 건가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험지 출마를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이제 정치적 명분을 갖겠죠. 다음에 정치적 스텝이든 뭐 그런 선택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선택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첫 번째는 가고 싶어서 가는 거고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여기 못 버티니까 가는 거겠죠. 그러면 의원실 입장에서는 보좌진 분들은 응원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걸 떠나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이탄희 의원님께서 험지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이거는 당에서 안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건가요? 당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로 큰 그림이든 두 번째는 아니면 거기서 못 버텼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특보님 뭐 어떤 의원 내가 모시는 의원님의 지역구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 의정 활동이 있고요. 보좌관이 보는 중요도는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그래도 비율을 뭐 51대 49라도 나눈다면.
뭐 아무래도 이제 현역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지역이 51이고 중앙이 49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왜냐하면은 모두들 자기가 믿을 곳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뭐 중앙에서 털린 마음 지역에서 힘받고 온다 기받고 온다 뭐 그래서 한 번씩 내려가시는 분들 계세요. 밤 12시간 넘었는데도 어떻게든 내려가시더라고요. 저 멀리도. 그런 어쨌든 지역구 똑같은 의견이신가요? 그게 이런 문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먹기 위해서 산다고 똑같은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재선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선을 하려고 의정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금.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만한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최근에 뭐 민주당의 한 의원분도 이제 탈당을 하셨고 이상민 의원이죠. 뭐 그 소식이 어떤지 평가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지만은 좀 더 그 실질적인 거. 그러면 탈당을 하시면 보좌관 분들, 비서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일단 당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소속 자체가 의원실이고 사실은 저희 신분 자체는 엄밀히 얘기하면 국회 사무처 소속입니다. 그렇죠. 임용권은 이제 의원이 갖고 있지만은 그 사무처 소속이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탈당을 하더라도 혹은 뭐 당적을 바꾸더라도 신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이 탈당을 했을 때 보좌진들이 탈당을 하냐 마냐는 좀 결정을 할 문제인데 통상 의원이 탈당을 하는 경우에 그 보좌진도 같이 탈당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알아봐야겠지만 뭐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하고 뭐 갈등 봉합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전 대표와의 회동을 뭐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뭐 명락 회동. 우리 박 특보님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뭐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말을 빌리자면 본인이 이제 만남 그 자체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이낙연 지금 전 대표는 사실상 이제 뭐 공개적으로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체제로서는 뭐 민주당의 뭐 미래와 발전이 없다라고 한 상황에서 두 분이 만난들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사진 찍으러는 안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왜 기자들한테 공지를 할 때 몇 시에 어디서 만납니다. 무슨 식당에서 봅니다. 어디 회의에서 봅니다 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만나시면 되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도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사진 찍으러 만나는 것도 단순한 메시지가 안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만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화합했습니다. 통합입니다. 함께 갑니다. 뭐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화합한다, 통합한다 이런 얘기는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만날 것 같으세요? 조건이 달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면이라는 걸 전제 조건 다른 것 같아요. 박 특보님 그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 조기 해산 수순으로 갔습니다. 뭐 언론에서 많이 좀 예측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긴급 오찬으로 윤심이라는 것을 확인한 김기현 대표의 판정 승인가 하는 물음표도 듭니다.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한번 내려주시겠어요? 참 저희 당의 일이니까 이 표현이 쉽지 않은데요. 참 뭐 그냥 안타까운 상황이요? 그러면 혹시 조 보좌관님께서 한 줄 평 내려주신다면요? 우리도 혁신위를 한번 했었잖아요. 불과 얼마 안 됐었고 두 혁신위를 보면서 느낀 게 저는 공통적인 생각인데 각 당 지도부한테 왔던 압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혁신위가 결국 해냈던 것들은 그 압력을 좀 줄여주는 감압장치 역할밖에 못한 거예요. 그동안에 사실은 혁신위가 처음 떴을 때 국민들이 기대들을 하죠. 저희도 민주당 혁신위도 기대를 했었고 국민의힘 혁신위도 기대를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뉴한 위원장 모셔오고 나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지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보냈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감압장치였다. 정치자분께서 재미있는 질문 주시네. 디아디아님께서 회동할 때 식당은 누가 고르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야 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고르지 않을까요? 만약에 만남이 성사된다고 하면. 제 기억에는 늘 분명한 거는 돈 내는 사람이 고릅니다. 돈 내는 사람이. 보통은 돈이 있는 카드가 있는 사람이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가 만나게 되는 경우엔 현재 당대표 카드가 있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고를 겁니다. 자, 저희가 코너 때 자주 뵐 거니까요. 코너 마무리하는 시간 공식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의원님 혹은 우리 당이 하는 한마디 박특보님. 지금 그 백척 강도의 상황에서 네. 졸면 큰일 난다. 그리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격의 대상은 국민이고 방어의 대상은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 보좌관님. 민주당 가장 큰 숙제는 선거제 당론 결정입니다. 예, 아까 김영진 의원도 나왔다 가셨지만은 예. 지금 민주당 그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당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외교분과위원장이자 당대표 특보 겸하고 있는 박진호 특보 그리고 민주당 조응천 의원실 조현욱 보좌관과 함께 보자 하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기허 얼굴들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사랑에 노련한 사람이 어딨나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